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김정현 지음, 윤호북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30분 독서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 각본을 다시 써라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의 이론에 근거해서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진짜 나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 표지에는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너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하는 듯한 고양이의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언젠가는 볕들 날 오겠지? 생각만 하면 안 온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는 매운 고추를 먹는 남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포대에 담은 고추를 하나씩 씹어먹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추가 맛있기는커녕 매운맛 때문에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고추를 꺼내 먹는 남자가 신기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에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매운 고추를 왜 계속해서 먹는 겁니까? 아유, 한두 개 먹었으면 그만 치울 일이지. 고통스럽게 왜 그러는 거요?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속 먹다 보면 혹시라도 단맛이 나는 고추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여전히 고추를 먹으며 괴로움에 울상인 그 남자에게 한 상인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온종일 앉아서 고추만 먹었는데도 아직 단맛 나는 고추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힘들게 먹고 있는 거죠? 남자는 대답합니다. 언젠가는 단맛을 볼 거라는 생각에 지금껏 앉아서 고통스럽게 고추를 먹었습니다. 만약 지금에 와서 그만둔다면 여태껏 내가 고추를 먹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아깝고 무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단순히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에는 단맛이 나는 고추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고통을 참고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것은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그것을 욕망해왔기에 이제는 자기 존재의 문제로 고착된 것입니다. 마치 고통스럽지만 고추를 계속해서 먹는 일만이 내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말이죠. 만약 남자가 고추 먹는 일을 멈춘다면 그것은 단순히 희망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일과 같아질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과정각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까지각본. 목표점에 거의 도달해도 또다시 시작하는 거의각본. 늘 불평하면서도 그대로 머무르는 항상각본. 지금은 즐거울지라도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몰라 늘 불안한 그우각본.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절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는 결코각본. 딱히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게 없는 무계획각본까지. 이 6가지 삶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검열과 개선 없이 그저 막연하게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삶이 더 익숙하고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갖은 핑계를 대서라도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일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때로는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것인가요?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 문제 있는 감정이 있을 뿐. 감정을 결정하는 개인의 신념 체계. 인간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관점 때문에 불안해진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이 주장은 훗날 정신분석가 엘버트 앨리스가 1955년에 창안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토대가 됐습니다. 앨리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험은 그 어떤 특정 정서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그런 반응을 낳는 것은 개인의 신념 체계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옷이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신념 체계가 합리적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옷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회사에 가서 수습할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세탁소나 집으로 가야 할 상황인지 말입니다. 반면 신념 체계가 비합리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부리까지 나를 건드네? 일을 그만둬야지. 빌어먹을 회사. 어쩐지 요즘 잠자마다 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내 인생이 잘 될 리 없지. 단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뿐인데 내 인생은 잘 될 리 없고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말까지 운운합니다. 마치 그 찰나의 순간이 자신의 평생을 대변이라도 하듯 말이죠. 그리고는 비참함, 분노, 슬픔, 허무함 등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감정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자신을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 이런 생각이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 말고도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나의 비합리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감정들은 대개 일관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쁜 감정이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감정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제 있는 감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정 조작꾼, 라켓 감정. 교류 분석에서는 라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켓이란 자기도 모르게 환경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초기에는 개인의 가정에서 학습하고 장려됐다가 성인이 돼서는 착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느끼는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합니다. 라켓 감정은 아동기에 금지됐던 감정의 대체된 감정,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친숙한 정서로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느끼는 정서입니다. 라켓 감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나에게 친숙한 감정을 느끼도록 환경이나 생각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뺏긴 상황, 남자친구가 약속에 늦는 상황, 혹은 아이들이 집을 마구 어질러 놓고 신랑은 늦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요 인물에게 슬픔을 장려받고 본인이 선택하면서 슬픔은 고정된 감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거의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슬픔 버튼을 누릅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장난감인데 남자친구가 나를 무시한다.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이렇게 온갖 슬픈 생각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야 내가 느끼는 슬픔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은 슬픔과 연결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바꿉니다. 예컨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나쁜 인간.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도 내 뒤통수를 치다니. 이제는 돌부리까지 나를 치는구나.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어. 슬픈 내 인생. 이처럼 라켓 감정은 환경과 생각을 조작하면서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닙니다. 사실 그 감정은 진정한 감정에 대치되는 거짓 감정일 뿐인데 말이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사람들과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엘버트 앨리스. 나는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반복하는가? 심리게임. 7장에서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면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심리게임을 알아봅니다. 나쁜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역할인 희생자, 박해자, 구원자의 특징을 살피고 과연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은 나를 왜 못 살게 굴까? 그 사람만 아니면 진짜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 갈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아슬아슬한 선에서 나를 아주 거슬리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점점 무너져 내리죠. 하지만 나는 웃어 넘겨야 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티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해볼까?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 인간 때문에 더는 못 버티겠어. 그 사람은 진심 내 인생에서 최악이야. 흔히 이런 고민을 나눌 때면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는 또라이는 어디를 가나 늘 존재하기 마련이니 이곳에서 피하려다가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만나지 말고 좀 더 버텨보는 게 어때? 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더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 싶어 거처를 옮겨볼까 싶다가도 이런 말을 들으면 영 설득력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멈칫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괜히 잘못 움직였다가 더 심한 또라이를 만나면 진퇴양난에 빠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일이 어려워 그만두나요? 대개 사람이 힘들어 그만두죠. 이렇듯 인간을 널리 다스려 내 마음처럼 관계를 맺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심리게임이라도 휘말리면 그때는 무척이나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쁜 인간관계의 대표주자, 희생자, 박해자, 구원자. 심리게임이란 에릭 번에 져서 심리게임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교류이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숨겨진 동기를 가진 교류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심리학입니다. 스티븐 카프만은 심리게임의 대표적인 이론인 드라마 삼각형을 제시했습니다. 드라마 삼각형은 누구든 심리게임을 시작하면 희생자, 박해자, 구원자라는 세 가지 각본 역할 중 하나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요. 희생자는 인간관계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박해자는 힘의 우위에 서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구원자는 박해자와 희생자를 화해시키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는 경우, 잘해줘도 욕을 먹는 경우, 언제 어디서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경우, 혹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심리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일부러 두드려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독 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또는 싸움판에 심판으로 등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리게임에 들어서면 흥미롭게도 한번 맡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당신은 관계의 무대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나요? 희생자인가요? 박해자인가요? 구원자인가요? 내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다. 희생자. 회사 체육대회를 저희 팀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같이 잘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준비를 제게 떠넘겼죠. 100번 양보해서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타 팀에서 공수할 시상품이 있는지만 알아보면 되는데 팀장님이 타 팀에서 공수할 상품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뒤로 빼면 어떡해? 라고 하며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일머리가 없다는 둥, 근성이 없다는 둥. 듣다 보니 별의별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 웃고 있었던 제 입꼬리는 점점 굳어졌고 눈물까지 날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있자니 선임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내가 오죽 일머리가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기는 했지 뭐. 저는 거듭 머리를 조아린 후에야 겨우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체육대회 준비로 간단히 저녁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초콜릿과 작은 편지지를 사서 선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워 감사드린다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다음 프로젝트 때도 그 다음에도 자꾸만 팀장님에게 죄송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타 팀에서 서류가 늦게 들어오는 일도 옆 팀에 새로 들어온 후배의 새침한 인사에도 왜 자꾸 제가 미안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희생자.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팀장은 함께 준비해보자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준비 과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연자가 잘못한 일만 콕 집어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타박을 하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팀에 가서 시상식 때 쓸 상품을 요청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혼자서 다 준비하기가 벅차니 역할을 분담하자고 요청한다. 세 번째, 기회를 봐서 선임의 화가 가라앉을 때쯤 본인의 힘든 점을 토로한다. 네 번째, 내 과언을 깨닫고 미안하다 사과하며 잘못을 뉘우친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4번, 내 과오를 깨닫고 크게 뉘우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미안해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희생자는 주로 본인을 질타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의 태도를 취합니다. 주로 박해자에게 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유독 박혜자의 말을 잘 따르고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희생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희생자는 비정상적일 만큼 부정적인 언행을 보이는 박혜자의 입장을 대변하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그럴만 했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심했지. 불같이 화내기도 하지만 그것만 빼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평소에는 잘 챙겨주니 나만 잘하면 문제 없겠지? 한번 희생자의 역할을 시작하면 쉽사리 그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박혜자의 공격을 참아냅니다. 그럴수록 당연히 박혜자의 탄압은 더 심해지죠. 이때 대단히 너그럽고 관대한 구원자가 나타나 희생자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한 거야. 그렇게까지 당하고도 옆에 있을 이유가 있니?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도 배울 점은 많은 사람이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과하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딱 그만큼만. 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잘해줘도 욕을 먹는다. 박혜자. 저는 규모가 꽤 큰 여성병원에서 14년째 근무 중입니다. 연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 간호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근성이 없을까요? 근무 환경이 조금만 열악해도 금방 사직서를 내기 일쑤입니다. 제가 그 연차로 근무할 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선배들의 말을 전부 적고 외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아이들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시간을 쪼개가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베푼 호의에 호구 취급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한다고 인정하면 자기가 진짜 잘한 줄 알고 금방 나태해져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를 않나. 돈 몇 푼에 직장을 옮긴다고 하지를 않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마음을 준 사람마다 이 모양입니다. 애정을 담아 아낌없이 조언해 줬는데 정작 돌아오는 말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실장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간호실장의 입장이라면 무척 답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과 노력을 들여 후배들을 위해 스터디도 운영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후배들의 어이없는 실수와 느닷없는 퇴직으로 인한 실망감 뿐이니까요.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항상 좋지 않은 결말에 상대방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박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늘 네가 잘 되길 바란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우위에 서서 피드백을 합니다. 또한 비판 같은 비난, 조언 섞인 조롱을 하며 본인의 권능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이 사연에서는 후배들을 아이들이라고 지칭하는 데에서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박혜자가 보기에 후배들은 자신이 보호하고 가르쳐줘야 할 존재, 때로는 혼내고 훈육해야 말을 듣는 아이들로 보일 테니까요. 그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지칠 만큼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노력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박혜자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인생 태도입니다. 정작 본인은 박혜자가 아니라 희생자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슬픈 연극의 결말은 늘 배신감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이쯤에서 너그러운 구원자가 박혜자에게 슬며시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그만해. 네가 불쌍해. 박혜자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알아주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구원자가 고맙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박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필요하다면 내가 나쁜 역할을 해야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다른 사람이 한 수 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오해입니다. 전부 내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구원자.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평일에는 일이 바쁘고 주말에도 저녁만 대충 먹고 헤어지는 일상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기필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멋진 데이트를 위해 영화도 예매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은 물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미리 알아봤죠. 영화관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친구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 A의 프로필 사진과 인사말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개의 가면이 눈물을 흘리는 어두운 이미지에 상처로 얼룩지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A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하고는 당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야, 내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뭐야 갑자기? 아니, 그냥 난 네 편이잖아. 응원 고마워. 사실 요즘 내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너 지금 통화돼?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오자 친구 A뿐 아니라 B에게도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서로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말이죠. 그럼 그렇지. 내가 들어줘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사연자는 내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라는 말로 상대방이 마음을 털어놓도록 부추겼습니다. 마치 무슨 일 있는 거 다 아니까 어서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주술을 거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은 상했지만 주인공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준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드라마 삼각형으로 비춰보면 사연자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특징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서 늘 관대하고 너그럽게 박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인은 자애로운 보호자이고 그들은 투정 부리는 응석바지 아이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바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인생 태도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뿐이다 라며 넌지시 상대방의 약점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상처받은 관계에 치료약을 덧바릅니다. 구원자에게는 그 약이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효과가 없어도 자신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그저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니까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을 다해 도와줬는데 상대방은 고마움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혹시 선량한 마음이라는 가면 속에 자신을 상대보다 우위에 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마음 상대방은 다 알아요. 지금까지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은 나를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 외에도 나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당신에게 나는 왜 감정을 표현해도 답답할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가득한 당신에게 나는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반복하는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다루는 기술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나를 좀 더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고맙습니다.